본격적인 연말 시즌이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산타 할아버지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의 투자는 어땠나요? 저는 굉장히 좀 씁쓸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도 함께 하시죠. 아침의 투자 어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가 있고. 아우, 엄청 네. 노래 엄청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주말에도. 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뭐 조금씩 나는 거는 같지만 그래도 시장에는 좀 아쉬워요. 덜 나는 것 같아요. 많이 아쉽죠. 선혜 씨, 그래요. 올 한 해 네. 어떤 투자 아니면 올 한 해 돌이켜보면 어떤 게 좀 생각이 나시나요? 올 한 해 네. 너무 많죠. 아, 근데 저는 일단 긍정적인 것만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아우, 왜 이렇게 앞에 떠오르는 거 8월 달에 안 좋은 일. 블랙 먼데이를 저는 잊을 수가 없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뭐 삼성전자가 4만전자 갔던 네. 것도 잊을 수가 없고, 저도 뭐 썩 유쾌한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거 다 이제 좀 잘 털어버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라는 생각하면서 월요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월요일에 남자와 함께 우리 한 주간의 전략 좀 세워볼까요? 올 한 해를 네. 좀 결산하는 시간을 오늘 살짝 맛보고 다음 주까지 좋아요. 맛보는 걸로 내년도 준비하시죠. 네. 우리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혁진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도 한 살 더 먹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딱 그런 나이고. 네, 맞아요. 아쉽습니다. 5권을 남았어요. 우리 시장도. 그러니까 오늘까지 더, 포함해서. 네. 더 아쉽습니다. 원래 예년과 비교했을 때 네. 연말 시즌 하면 그래도 증권가에서도 거래량이 뭐 많진 않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좀 기분 좋은 덕담도 오갈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어때요? 아, 맞습니다. 전무하고요. 전무예요? 아, 예, 어떡해. 걱정거리가 이제 좀 산처럼 쌓여 있는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사실 통상 계절적으로 전 세계 증시는 11월 말부터는 나름의 호황장, 네. 그래도 마이너스 퍼센트는 잘 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올해 우리 증시 특히나 연간으로도 안 좋은데 11월 이후로는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25년 증시는 저는 올해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나을 거다. 합니다. 또한 저희가 좀 쉬고 있는 주말 상간에 나름의 변곡점도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드려볼 것 같고 네. 오늘 좀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코스닥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변곡점에 대한 향기들을 좀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2월 초에 증시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틀렸습니다. 예, 종목은 맞췄는 것 같은데요. 네. 색깔은 좀 틀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해결 단서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좀 다양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들어가기 내년도, 전에 얘기해요. 트럼프 행정기 2기가 맞아요. 내년 어떻게 보면 시작과 동시에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20일이죠. 네. 네. 정용진 우리 회장이 아들만 만나고 온 줄 알았는데 이번 주말에 기사가 만났다면서요? 엄청 떴어. 뭐 10분, 15분 정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아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트럼프가 네. 기업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손정희 회장이라든지 기업가들하고 이렇게 스킨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트럼프 대선 당선 직후에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가 완전히 다른 점은 1기에는 신보수주의 진영의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우리가 말씀드렸었던 폼페이오라든지 볼튼이라든지 맞아, 뭐 기억나요. 이제 뭐 배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2기에는 기업가분들이 많고요. 네. 이 이면에는 중국의 정부가 기업을 살리는 기업을 정말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런 거에 반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 즉 부자들이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1기와 2기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금 다들 트럼프 만나려고 줄 서 있는데 시간 약속 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줄 서 있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정의조 회장이 만났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저는 관련된 사실 뭐, 민간 외교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민간이 정부를 앞서가는 게 좋은 그림일까라는 굉장히 좀 아쉬운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뭐 가교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한 네.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네. 사실 오늘 증시의 종목별 반응은 무시하고 싶긴 합니다만 다만 의미 있는 만남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네. 평시면 기업인들이 나서는 것이 뭐 사실 불가하죠. 근데 이렇게 좀 유사시에는 기업인 분들이 이제 가교에 나서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사실 이맘때쯤이면 내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억지로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장밋빛 전망 뭐 그렇죠. 이런 거 네, 나오게 많이 해요. 마련인데 네. 지금 뭐 차장님 말씀 앞에서도 들어봐도 긍정적인 얘기 전무하다 뭐 이렇게 네.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되는지 그래도 내년도 좋을 것 같다고 그래요, 하셨으니까. 맞아요. 예. 네, 또 근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제가 바라보는 증시는 2022년도 말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네. 번째, 늘상 종목장이 펼쳐지는 홀수해를 앞두고, 두 번째, 내년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비관이 지배적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더 빠질 수 없는 낙동강 전선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의 변곡점 트리거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023년 우리 증시 어땠어요? 전자 없이도 우리 마음껏 배불리 먹었었던 장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어떤 트리거가 단서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네.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좋지 않았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인데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매파적이라고 해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트럼프, 즉 미국의 임시 예산이 부결이 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금요일까지 높아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말 동안 해결이 됐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늘상 우리의 환율이라고 하면 한 가지 방향성을 누가 잡아주냐? 정책적으로는 한은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한은이 경기 방어를 할 것인가 환율을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애매하지 않고 역사를 돌이켜보면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빠진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반등에 대한 단서들이 주말 상간에 제공이 되었고 마침 우리 증시는 이미 낙동강 전선까지 좀 빠져있는 이거 좀 상황이기 너무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닌가요?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면 진짜 갈 그게 때까지 바닥입니다. 갔다? 네, 그게 갈 바닥입니다. 때까지 갔다. 다만 우리가 제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그럴 겁니다. 그래도 안 오르잖아. 라고 말씀을 푸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제가 2023년도의 증시를 끌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SK 하이닉스가 PBR 0.9배였을 때 바닥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지 6개월 뒤에 반등이 있었고요. 네. 그 상승폭은 꽤나 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V자 반등에 대한 암시보다도 지금 정도 밸류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살만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지금 2024년도의 말도 과거 SK 하이닉스 2023년 초반과 전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는 인하했는데 매파적이라고 하니 참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FOMC에서 왜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고 장기 금리가 튀어버렸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FOMC에서는 항상 금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만 분기에 한 번씩 각 연준위원들의 내년도, 내후년도 그리고 중립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각각의 점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평균값이 연준위원들이 생각하는 미래 금리 수준이구나. 우리는 좀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내년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노란색 차트이고요. 네. 그리고 중립금리.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이 가운데점의 적정한 금리 레벨은 어느 정도인가가 바로 이 파란색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중립금리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죠. 자,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서 3%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연준은 중립금리 정도 수준까지밖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중립금리가 너무너무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내년도 금리 전망에 대해서 최소한 4번 정도는 내려줄 줄 알았는데 지금 금리 한번 보시면 지금 금리 대비 한 2번 정도밖에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년도 금리 전망이 바뀐 것이에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연준의 행동은 빨리 내리고 나중을 지켜보겠다. 라고 하는 포지션인 셈인데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트럼프에 대한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조기에 행동을 하고 사후 지켜보는 방향으로 전략을 짤 수밖에 없겠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게 치부했다가 굉장한 비난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기 행동, 사후 관찰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빨리 내리고 나중에 좀 지켜보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 중립금리,
그러니까 3%로 올라갔는데 자, 지금 시장의 예상이 정말 맞을까요? 중립금리 정도 수준밖에 내리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상 저는 역사의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이 파란색이고 실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좀 이 경로를 따라왔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안 좋으면 연준도 별 방법이 없습니다. 중립금리 이하로 떨어뜨려서 붐업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경기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중립금리가 이제 금리 인하의 하단으로 처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 가봐야 한다. 실제 지난주 톰리 저희 3%에서도 나왔죠. 그렇죠. 네. 예, 톰리 제가 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유는 23, 24 연속해서 2번 맞추셨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이 톰리의 25년도 전망에서도 하반기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 효율부가 금리를 이제 정부에 대한 재정을 축소하고 실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이 공화당에서도 지금 트럼프 정부의 재정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재정을 줄이면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톰리도 비슷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금리라고 하는 것은 중립금리가 당장에 이제 큰 화두처럼 보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경제 성장률 따라간다라는 네.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에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당연히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서 경기를 다시 한번 부양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한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 네. FOMC에서 늘상 파월의 사진만 넣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생소한 분이 계실 거예요. 처음 뵀습니다. 해맥 네, 총재. 예, 베스 해맥이라고 하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분이 화두가 된 이유는 이번에 금리 인하할 때 난 반대일세 반대를 하신 하셨구나. 분이에요. 딱 한 명 했죠. 자, 그런데 이 반대 자체가 중요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베스 해맥이라고 하는 분은 8월에 교체가 돼서 9월부터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제 관여를 하셨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성향을 9월과 10월, 11월에는 별로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난 반대세 한번 했잖아요. 네. 즉, 새로운 연준 위원이 생각보다 매파적 성향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이분이 이제 5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에 이제 연준을 이끌어갈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매파적 성향이다라는 것이 시장에 조금 공포를 더 자극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연준에서 가장 매파적인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연준에서. 네. 어마어마한 분이 계세요. 네. 네, 늘상 금리 내리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카시칼이에요. 맞아요. 미니애폴리스 연준 의원인데 이분이 또 골드만삭스 출신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 베스 해맥도 골드만삭스 네. 출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약간 골드만삭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 이번 FOMC에서 우리가 좀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고 발작했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 장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악재는 알겠고 그 네. 두 번째 금요일까지 악재였다가 주말 중에 우리나라의 호재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미국의 임시 예산안입니다. 네. 이 임시 예산안은 사실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합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멈춰. 내가 반영한 예산 하나 넣어 하고 했던 게 바로 트럼프였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부결된 겁니다. 어. 그래서 금요일날 ෂut다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반영을 셧다운 했던 기사를 것이고요. 많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는 무엇을 끼워 넣었을까요? 부채 한도입니다. 네. 부채를 더 하겠다. 자, 그런데 지금 공화당의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에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건 뭘까요? 이 부채입니다. 자, 그래서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를 사실 적군이 이제 기존까지는 바이든 정부였는데 갑자기 추가적으로 공화당의 입장과 달리 트럼프가 자, 우리 부채 한도 좀 더 늘려줘. 껴 넣은 거예요. 네. 자, 공화당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트럼프 따라가야죠. 레드 수입인데. 네, 반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반대한 결과가 의결이 됐어요. 네. 자,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제가 좀 사진도 조금 침울한 사진을 네,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적절하게. 트럼프가 공화당 전체를 다 장악했다고 우리 가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레드 수입이 무서운 건데 이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 공화당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어쩌면 트럼프의 색깔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번에 임시 예산안 가결에 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실제 로이터뿐만 아니라 이 CNN, BBC에서도 기본적으로 톤은 비슷해요. 트럼프의 당 장악력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네. 또한 이번 예산안 가결로 트럼프의 장악력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 것도 같다. 즉 미국은
가장 강대국이 됐었던 가장 큰 배경은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레드 수입 하에서도 극단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이제 밸런스가 붕괴되는 것은 이제 그럴 일은 없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주말 상간으로 코인이 좀 빠지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이라든지 특히나 리플 이런 쪽들이 빠지고 있거든요. 저는 테더와 같은 정말 비트코인의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이 영역에 있는 가격도 하락을 하면 저는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유동성이 개선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나름 낙관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트럼프가 모든 걸 휩쓸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과거 재임 1기처럼 제일 많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24년 다 빼놨는데 25년 나름의 좀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면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표는 한국은행이에요. 네. 한국은행은 어때야 할까요? 먼저 제가 좀 그림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직접 그리신 거예요? 제가 직접 아우, 그립니다. 한 땀 한 땀. 역시. 야, 진짜 한 땀 한 땀 그러셨어요? 예, 제가 한 어머나. 겁니다. 예. 그림판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자, 이런 면도 아, 있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 어떻게 나올까 진짜 네. 걱정이죠. 고민 많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저희보다 한국은행의 고심은 더 크실 겁니다. 네. 자, 지금 한국은행은 두 가지의 뭐랄까 트랩에 걸려 있어요. 진짜. 자, 첫 번째로 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야. 1.5%, 150bp 벌어져 150bp. 있죠. 이거 좀 줄여야 되죠. 네.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실제 우리나라의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수출과 GDP 성장률 전망이에요. 네.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 건데 수출이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GDP 성장률도 빠져나가는 네.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코노미스트 분들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출 안 좋은 건 상수고 변수는 오히려 재정 지출 그리고 소비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수출이 상방이 좀 닫혀 있다고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자니 환율이 들 것 같고, 자, 환율을 방어하자니 경기가 안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지금 부동산이라고 뭐 이제 이런 걱정거리도 있으니까 이게 좀 다차함수를 푸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전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지 얼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답은 바로 과거의 역사에 있어요. 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노란색이고요. 네. 파란색은 미국입니다. 자, 두 나라의 통화 정책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오히려 냄비 같습니다. 빨리 끓고 빨리 그러네요. 식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부작 내렸다가 사부작 올리는 이제까지의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자, 올라갈 때 당연히 적게 올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떨어뜨릴 때도 미국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비단 환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과거 그래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 금리 차는 미국이 더 빨리 내리면서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준금리 격차 그리고 그에 따른 환율 리스크를 너무 크게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이러저러한 악재, 우리나라에 걸린 트랩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리나라 증시 2025년에는 올해보다 좀 나을 것 같다. 라고 또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은 네. 자, 우리나라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제가 한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888입니다. 888. 네. PER 8, PBR 0.8, 일득의 8 이상.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과거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상황에서는 지금이 늘상 이제 이 중에 하나만 맞더라도 하단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이 유사시인 건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밸류에이션 하단을 찍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2024년에도 나스닥이 좋지 않았을 때 내년도 이제 EPS 증가율이 15% 이상은 된다라는 것으로 사실 반등에 성공했고 고점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향 조정되고 있긴 합니다만 네. 1차 조정을 된 이후에도 EPS 성장률이 내년도 2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과도한 비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 제가 저의 본업은 이 우리나라의 VVIP 분들의 맞아요. 컨설팅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금투세 폐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것에 반응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내년도 장 초부터 저는 개인의 예탁금이 꽤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 미국의 주도권 없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먹을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차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년으로 잘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고 우리 뭐 바닥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 내년에 더 좋을 것이다. 이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차장님? 사실 믿음은 뭐 저의 개인적인 믿음이고,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 그렇죠. 그로 인한 환율 차. 그죠? 그 다음에 본질적인 성장률 차이. 네. 이런 부분들인데, 성장률은 사실 코스피 기업들의 이제 EPS 전망치만 보면 생각보다 우려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PER은 사실 신뢰성의 문제가 되게 큽니다. 왜냐면 제가 비단 많이 말씀드리는 게 SK 하이닉스의 이거는 애널리스트 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네. 낙관이 어느 정도까지 갔었는가에 대한 예시입니다. SK 하이닉스의 25년 영업이익을 거의 50조 원까지 보신 분이 계세요. 이 정도로 이제 낙관이 세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요, 컨센을 보면 30조 이하까지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그럼 20조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의 PER의 신뢰는 조정이 된 이후의 신뢰도를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큰 조정이 이미 실행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의 PER은 볼만하다라는 것이고, 그 PER이 8배를 깨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한 6개월 포워드를 보면 먹을 만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의 우리 증시를 말씀드렸던 환율,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를 더 빠르게 내려주면서 하반기쯤에는 이 격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줄어든다. 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만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수급 쏠림이 사실 뭐 우리나라 종목장에는 더 영향이 컸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마어마한 수급 쏠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리플과 같은 트럼프발 이제 수혜 자산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이슈를 기점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의 유입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는 테더가 빠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시야를 넓혀서 지금 다른 자산에 대한 수급 쏠림이 완화가 되는지를 저는 봐야 되는 시점인데, 일단 1단계 반응들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주가 빠지면 무서워하고요. 그리고 뉴스 보면서 같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 레벨이 어느 정도쯤 왔는가를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네. 바닥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사실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금리를 연속으로 2번에서 2번째 내릴 네. 때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만큼 경기를 안 좋게 본다. 뭐 이런 이유가 이제 주된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바닥이란 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경기가 그렇게 안 좋대. 다들 인정할 만큼 안 좋대. 근데 미국은 비싸다는 건 알겠는데 경기와 어쨌든 경제가 좋다는 그래도 그 근본적인 이유 견조하다.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근본적인 이유 같은데, 그럼 바닥이어서 올라갈 때도 우리나라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올라는 맞습니다. 가도 그 위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그게 근본적인 부분이고, 네. 말씀하신 게 지수에 대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수장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지수는 상대 비교가 되게 중요해요. 네. 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좋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수 못 갑니다. 올해 우리나라 모습도 상대 비교에서 완패를 한 거죠. 어디서냐? 성장률에서 완패했고요. 환율에서 완패했고요. 그리고 정치에서 완패했습니다. 네, 정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거의 다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완패를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정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참을 못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백미러를 보고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전방 주시를 앞을 보고 가야 되는구나. 예, 늘상 주식은 6개월 앞을 보고 움직여요. 자, 제가 내년 2025년에 1월부터 시작될 증시는 2025년 6월 이후의 시장을 반영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는 다 6월 정도에 끝날 이슈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6개월 선행해서 1월부터는
의미 있는 전 반등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시는 것도 다만 우리는 상대 평가에서는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장이 아니라 종목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오늘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이제 SBS라든지 SBS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좋은 재료가 나오면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업종적으로도 이런 아사리판에 조선업은 지금 맞아요. 신고가를 돌파를 그렇죠. 한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은 좋고 안 좋고가 굉장히 좀 분명한 예, 이런 상황이죠. 정말 MBTI에서는 TS 이런 분들 같은 장이에요. 공감은 없고 네. 좋은 거는 확실히 몰아주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25년도에 저는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을 야력이 많고 네, 밸류업보다는 성장주가 조금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증시에서도 그런 단서들을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얘기해 주셨으니까 맞아. 코스닥 자료도 좀 보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저도 얘기하다 보면 네. 자꾸 이제 맨 처음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선혜 씨가 있는 거예요. 재문 씨도 있고. 잘 잡아줘요. 맞습니다. 아니 저는 네. 따라가요. 그 길로 손잡고 가야죠. 예. 좋아요. 코스닥 한번 가볼게요. 네, 코스닥 전에 그 네. 수급 여건 제가 좋아요. 강조를 드리고 네. 싶은데 우리나라 연기금이 생각보다 우리 증시를 좀 많이 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이 말씀도 지금 제가 3주째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시는 것은 연기금의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뷰입니다. 23년도고요. 24년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9월 기준으로 현재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예요. 자 보시면 파란색이 국내 주식이고요. 회색이 국내 채권이에요. 목표 대비 많이 산 거는 채권, 적게 산 거는 주식이죠. 네. 물론 평가액 차이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국내 연기금은 채권을 좀 과도하게 보유한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을 과소하게 보유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일드갭을 말씀드렸죠. 네. 일드갭이란 지금 우리가 정말 숫자가 높은데 결론적으로 높을수록 주식의 매력이 높은 구간이고 숫자가 떨어질수록 채권이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러면 지금 일드갭 상으로도 연기금은 어떤 뭐 국민적 여론이 아니더라도 채권을 팔아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연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늘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아까 제가 금투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금투세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고객 예탁금이죠. 고객 예탁금이 지난주 기준이긴 합니다만 장기 이동 평균으로 봤을 때도 반등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덜컥거리는 어떤 정치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1월에는 추가적인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 예탁금을 항상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 팬데믹 이후에는 투자자 수가 600만 명에서 1,500만 명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를 좌지우지한 거는 외국인이었던 것이 2020년 전까지입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보세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삼성전자 외국인 줄창 팔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지분을 최저를 찍고 지금까지 올렸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개인 예탁금이 돌아오면 저는 우리 증시가 의미 있는 반등에 나설 거다. 또한 여기서 또 오늘 뭐 제가 보는 방송 전에 외국인 수급이 살짝 아주 코딱지만큼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외국인도 거의 팔 만큼 다 팔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기준이 뭐냐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10년 동안 최저점은 49.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고점은 56에서 지금 50.9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거든요. 네. 즉 5% 정도는 이미 줄여놓은 겁니다. 네. 앞으로 줄일 거는 1%가 채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최저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더 나갈 룸은 생각보다 좀 크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더 팔지에 대한 부분, 미분값인데 이런 부분들은 나름 생각보다 연초에 크게 반영할 것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코스닥이 조금은 더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이 언제서 좋아지는데 반등 구간에서도 좋아지긴 했었는데요. 네. 내년에도 제가 어느 시점부터 코스닥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좀 포인트로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자, 코스닥 반등 시점은 저는 1월 중순 주목해보자. 중순 이후부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이기에서 1기와 다르게 여기는 진짜 안 좋을 것 같아 하는 업종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냥 트럼프 되면 여기 진짜 안 좋겠다. 2차 그럼 전지. 2차 전지? 걱정이 된다. 네. 맞아. 네, 실적도 안 좋은데 정치적으로도 안 좋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2차 전지의 코스닥 내 시총 비중이 아직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스닥의 시총 비중에서 2차 전지가 나갈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언제 나갈 것인가? 지금 에코프로 BM이 11월 1일 날
12월 1일 날 코스피 이전 상장 신청을 해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45영업일 이내 심사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코스피 재상장을 하니까 1월 중순, 1월 말경에 코스피로 넘어갈 것 같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2차 전지가 없는 코스닥이 조금 더 세팅이 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과거에 코스피 이전 상장 기업들의 주가 추이예요. 제가 중순을 좀 주목을 하는 것은 빨간색이 평균이에요. 즉 빨간색 평균인데 이 이전 상장일 직전에는 주가가 좀 올라갑니다. 네. 즉 중순이 되면 이 이전 상장 기업에 대한 주가도 반등을 할 것 같고 빠져나가면 빠져나가서 코스닥의 매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월 중순 이후에 코스닥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1월 중순 이후에 코스닥을. 네. 근데 저희 지금 댓글창을 보면은 앞으로 여행주가 좀 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요? 계속 해외여행 어디 가야 되냐고. 환율 약세 때문에. 형 누나들 손해잖아요. 지금 저희 들어와야 되잖아요. 코스닥 언제 예, 언제 지금 반등할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가 네. 좋다고 지금 좋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도 함께 많이 해주시고 예, 예. 저 아까 그 반도체 얘기를 삼성전자 웨인스 네. 금융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네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보조금, 반도체 보조금이 확정이 네. 됐다. 이게 네. 우리한테는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뉴스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맞아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 자체는 그냥 다행인 뉴스입니다. 그냥 표면 그대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공은 제가 뭐 사실 과거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공은 기업들에게 있어요.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잘해왔고요. 내년도의 물량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 네. 같아요. 사실 포인트는 삼성전자고요. 네, 삼성전자의 문제는 HBM뿐 아니라 파운드리에서도 얼마만큼의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는가가 사실 미국에 우리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이유는 팹을 짓고 있기 때문인데 네. 그 텍사스 공장의 파운드리 고객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객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우리 지금 내년도 이제 파운드리 적자가 3조 원 정도 예상이 컨센이 네. 잡혀 있는데 이 적자를 얼마만큼 좀 축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서 추가 고객사가 확보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비메모리 소부장도 주가가 크게 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항상 봐야 됩니다. 네. 밸류에이션 하단은 거의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비주들은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뭐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저는 바닥권이라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더 빠져서 예를 들어 추가적인 주주 환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투자를 통해서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주 환원으로만 거의 오리엔트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투자 의사가 많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의 공은 삼성전자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내외 업앤다운 종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 잠깐 듣고 광고 가는데요. 듣고 올까요? 여러분, 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업종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우리 업앤다운 늘 우리 차장님께서 짚어주시잖아요. 네. 국내부터 가볼까요? 해외부터 네. 가볼까요? 해외부터 시작을 네. 할 텐데요. 제가 이번 주부터 조금씩 제가 이직 이후에 정말 여유가 없었고요. 네. 여유가 조금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력자분들도 생기실 것 같아요. 정말 회사에 감사드리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계양직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유, 사회생활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유, 잘하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거 감사하고 캡처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저의 이제 향후의 자료도 좀 더 퀄리티가 더 높아질 것 같고 아, 좋아요. 예, 그래서 영역도 좀 넓혀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해외 리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글로벌 시장을 조금 더 이제 확산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마켓 리뷰 한번 보시면 네. 저는 큰 시류가 지나가고 이제 어떤 유행이라든지 실제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간 것 중에서 지금 보시면 이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반등을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부킹홀딩스의 상승 배경을 살펴보면 에어비앤비 대비 익스피디아 대비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하는 이 상대 비교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자 트럼프 수혜주 와 갔다가
그다음에 어떤 뉴스 보고 이제 확 갔다가 했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조금은 더 그 트렌드에 예민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다비타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사실 뭐 그닥 재미없었는데 네. 최악의 반등이 왔습니다. 이 네. 기업은 신부전증 헬스케어 기업이에요. 실제 가서 케어를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미세한 그 장내에 스몰캡 이런 이제 트렌드들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조라고 하는 기업 들어보셨나요? 뭐예요? 조조요? 삼국지? 조조 할인 이런 건 아니고 아, 조조 할 어. 삼국지 조조가 뭡니까? 조조 할인하고 뭐가 달라요? 물론 저도 조조. 조조 할인 아. 생각하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 조조. 우리나라엔 무신사가 패션 커머스로 가장 크다고 볼 네. 수 있죠. 자, 그 일본의 무신사. 음. 사실상 무신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조조. 무신사 같은 기업이 11.8%나 주가가 올라갔다. 그랬구나. 이런 부분들이 네. 실제 의류업이 최근에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기업은 거의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다가 조금 쉬다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기업이 왜 주가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아이폰에 대한 카메라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IT 밸류 체인에서 애플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써니 옵티컬 같은 중국 기업조차도 사실 뭐 우리나라 삼성전기보다도 카메라에서 더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올라갔다. 즉 중국이 안 좋아도 올라갈 종목은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지난주에 봤었던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진짜 안 좋네요. 예, 계속해서 신저가를 기록을 하는데 스텔란티스 중국이 아닙니다. 이거 못하네요.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포드와 같은 기업들이 네. 전반적으로 소비에 대한 자심이 사치제에 대한 자신이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PC에서도 자동차 물가가 지난 CPI에서는 좀 올라간 것처럼 나오는데 PC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 대한 판가를 올리는 것은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구나. 근데 그런 가운데 업에 지금 테슬라가 있잖아요. 네. 물론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업체와는 확실히 좀 다르게 다르다. 인식하고 맞아요. 있는 거네요. 아예 사뭇 이게 다른 제가 느낌이다. 진짜 지금 보는 네. 사람들은 이제 업종으로 네. 보지 않는다는 어. 거. 그 업종의 뉴 트렌드의 유불리까지 따지고 있다는 네. 것이고 네. 실제 그래서 부킹홀딩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비앤비와의 네. 비교 그리고 이 조조 같은 경우에도 다른 럭셔리와의 비교 또한 여기 테슬라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지금 로보택시 또 네. 이제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자 테슬라가 진짜 자율주행에 대해서 치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자동차들이 너무 소위 후져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머지를 전부 약간 뭐랄까요 피해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자동차들은 어떠할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EV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자율주행에서도 저는 2등 그룹은 충분히 형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벤츠라든지 현대차의 이 자동 주차를 해보면 네. 훨씬 좋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 럭셔리 카는 부릉부릉 그죠? 빨리 달리고 제로백 얼마나 찍고 근데 이게 좀 첫 번째로 무산이 됐죠. EV가 훨씬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로보택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따지자면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낫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맞아요. 진짜 호환도 훨씬 더 잘 그렇죠. 되고. 네. 뭐 카팩만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벤츠의 내비게이션은 저 지금 벤츠를 탄 지 오래됐는데 내비게이션 못 써요. 그냥 그걸로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는데 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팀앱 씁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훨씬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선생님, 페이팔은 왜 이렇게 다운인 거예요? 이건 실적 때문입니다. 실적 때문에? 실적 부진으로 좋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코스트코도 주가가 빠지고 있고 이런 네. 부분들인데 저는 미국의 소비가 지금 당장은 좋은데 6개월 뒤 소비에 대한 자신감은 많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제 톱니의 의견에서도 네. 정말 제 생각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유행 산업 내 업종 내 종목 분류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코너죠. 조조는 왜 많이 조조. 올랐을까? 어떤 기업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삼국지의 조조도 아니고 조조할인의 조조도 아닙니다. 네. 조조타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의 무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대주주는 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오제펜. 네, 그래서 팬데믹 전에 넘어가서 이제 사실상 패션 커머스에서 가장 큰 혁신을 보이고 있는데 유통사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유통사들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거든요. 근데 이 조조 타운은 30.4%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합니다. 무신사랑 차이 봐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될까 보시면 LVMH와 비슷한 수준 명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고 야. 나머지 기업들이랑도 비교해도 네. 압도적인 수준이에요. 자,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장악력도 있고요. 수수료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체 작품도 판매를 하고요. 자, 그런데 영업이익이 높다는 것 외에 저는 오히려 흥미로운 거는 이 혁신이에요. 이 기업이 자주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제가 패션 기업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패션 기업들은 정말 템베거가 쉽게 나와요. 온러닝, 그죠? 호카, 맞아요. 요즘에 많이 예. 뜨고 있죠. 네. 룰루레몬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소비재가 좋지 않아서 재미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해외 시장을 돌아보면 소비재가 짱입니다. 엔비디아에 몰입할 필요도 없어요. 유행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해외 유행 최근에 이제 샤크 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트렌드를 타는 소비재는 그렇습니다. 네. 트렌드 하나 받으면 아. 우리나라는 또 이제 유리합니다. 왜냐? 트렌드 제일 민감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외 제품이 잘 팔리는 걸 딱 보시면 그 다음부터 한번 해외 주식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네. 템베거 쉽게 납니다. 그래서 이 조조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 좀 트렌드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복종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기성복이 아니라 이제 스트리트라든지 캐주얼 이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신사라든지 아까 예전에 방송에서도 뭐 이제 카시나 웍스아웃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봤던 기업이 아니라 3년 뒤에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에이블리나 뭐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기업의 키워드가 본질적인 것을 타겟하고 있는 것이 조조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요. 기업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울림이에요. 패션의 본질은 나한테 어울리냐 그렇죠. 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어울리는 것에 대해 추구하기 위해서 조조 수트, 매트, 그 다음에 글래스까지 내 눈의 사이즈, 내 몸의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안경이나 발 이런 것처럼 상세 측정을 해서 이 사람한테 정말 맞춤의 의류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AI를 가동을 하고 있어요.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망한 것도 있는데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치수를 재서 매장에 가면 이 사람이 딱 거울에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옷 몇 가지를 합성해서 보여줍니다. 야. 이게 진짜 정말 필요한 AI인 거죠. 어. 자, 그래서 이 어울림 서비스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옷을 많이 팔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조조타운은 이 사람이 어울림을 추구하는 사람이냐면 2시간 동안 이 사람이 어울리는 옷과 이 사람의 취향 그리고 컬러까지도 다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조조타운에 락인이 될 수밖에 없죠. 딴 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패션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면 제2의 조조타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아시아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막연한데 이렇게 패션업에서도 어울림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마침 그 기업이 높은 영업이익률과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소개를 가름하겠습니다. 근데 저게 AI를 우리는 사용해. 우리는 네. 패션 기업인데도 이렇게 첨단을 사용해. 맞아요. 이 정도에서 네. 끝나면 뭐 저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진짜로 소비자한테 AI를 활용하니까 네. 이렇게 착 맞는 걸 주네. 오. 이런 게 공감이 돼야 실적으로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조조가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그게 결국엔 락인이에요. 그러니까. 예, AI라고 네.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는 결국엔 락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성 오류와 남성 오류의 영업이익률, 에이블리와 무신사 영업이익률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어디예요? 사실 여기 있긴 한데 네. 무신사가 4%, 에이블리가 1%. 그러네. 예. 네.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 앵커님께서는 한 곳에서 옷을 사십니까? 아니요. 여기는 이제 더현대 1층에서만. 그랬으면 좋겠네. 예. 그러니까 네. 여기저기 여성분들은 더 싼 곳, 더 이쁜 더 곳이 예쁜 있으면 곳, 그럼요. 트렌드 따라 되게 빨리빨리 바꾸세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에 꽂히면 그 브랜드 아, 약간 진짜? 충성도가 높아요. 맞아요. 이게 남자의 문제이자 남성복의 사업 기회인 겁니다. 맞아. 남성분들은 락인이 되면 수십 년 동안 안 움직여요. 지금 저희 직장 가도 맨날 로가데스 입으신 분들은 그냥 로가데스 입고 맞아. 그게 이 기성복을 만드는 충성도가 기업들의 좋게 말하면 맞아요. 이 충성도 그것을 AI로 완전 락인을 버릴 수 있느냐가 저는 이 조조타운이 보여준 우리나라 패션 기업들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AI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로 잘 써야 되는가 이 가장 큰 미션인데 이 조조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에 갖다 썼다, 성공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봤는데 빠리님이었나? 네. 차장님이 패션씬 여기 있다 태리님이구나. 네. 혁진 차장님 패션씬 빠삭하신데라고. 네, 감사합니다. 태리님 누구시지? 이게 서로 차장님을 아는 또- 분들끼리만 아는 건데 주먹
주먹질. 예. 주먹 인사를 네, 여기서. 남자들끼리.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네. 패션은 항상 텐베거, 유행은 텐베거 종목이 많은데 이 조조 타운으로 다른 종목엔 투자 아이디어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국내 종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9월부터 조선, 바이오, 방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조바바. 방송을 네. 드렸어요. 그 이후에 다른 종목들 하지만 저를 그냥 이 종목으로 자꾸 업종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어쨌든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신고가를 갈까? 네.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는 9월부터 조선 피크아웃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리포트를 통해서. 네. 왜 그 전망이 틀렸는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상적으로, 계량적으로 보면 지금 조선에 대해서는 신조선가 지수가 둔화됐으니까 빠지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 자리이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익의 흐름이 10년 둔화를 끝내고 향후 10년의 업사이클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조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중후장대, 제조업이거든요. 이 제조업 전체에서 답이 나오는 업종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 포트폴리오에서 외국인들이 조선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연말 연초의 조선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의 정치에 대한 기회가 나왔는데 이 정치가 단순히 트럼프에 대한 기회가 아닙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국회, 그리고 러스트벨트를 대표하는 유권자가 모두 원하는 것이죠. 자, 실제 한번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 네. 2024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USTL이 중국 조선소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누구의 요구였느냐? 이 러스트벨트의 철강 노조의 요구였습니다. 이 철강 노조는 자동차 노조 미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몇 배 많은 더 큰 노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합지의 러스트벨트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소의 대중국 견제가 사실 트리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첫 번째 메시지. 한국이 세계적인 군함을 보유했고 맞아.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했다. 자, 이것은 한국이 대단해서라기보다 미국이 조선소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군함은 앞으로 3년간 순감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순증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파트너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아시죠?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미국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법안이 하나 있는데, 자, 이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뜯어봐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10년 내에 미국의 상선, 미국에서 운영하는 상선을 250척으로 확대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에 조선소가 없잖아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MRO예요. 그냥 군함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박을 중국에서 수리할 경우에 200% 관세 부과하겠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재밌는 겁니다. 오늘 오르는 배경이에요. 조건부로 못합니다.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을 면제하겠다. 어디서 할까요? 한국? 있어요?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네. 네, 중국에서 안 하면 한국과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대형 선박을 안 해요. 군함은 일본으로 많이 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에서 유일 대안이 조선임이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높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거 봤는데 조건부의 그 조건이 예. 노력을 맞아요. 했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쵸. 되게 애매하게 외국 됐어요. 그 너무 애매하지 그 않아요? 노력이 그쵸.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 그렇죠. 거죠. 되게 애매한 조건을 걸어놓고 네. 그럴 경우에 사실상 동맹국에 가서 하면 봐주겠다라고 하는 네.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은 더 제가 선을 넘어서 네. 자, 내가 컨테이너 선박을 발주할 에버그린이라고 치죠. 네. 에버그린이라고 치면 이거 MRO도 중국에서 못하고 그리고 계속 미국에서 중국산 배에 들어갔을 때 페널티를 자꾸 얘기해요. USTR에 있을 때 지금 노조들이 요구한 거는 컨테이너 박스당 벌금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국에서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중국 점유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아졌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똑같이 될 가능성이 낮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대중공업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상을 현대중공업이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밸류에이션이 싼 나머지 종목이 올라가면서 동반상승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게 오늘 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군함에만 매몰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싼 조선주를 찾자로 테마를 이동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차장님 조선주 상승의
해운주도 네. 같이 사실상 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단서 조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오징어 게임인데 지금 잠깐 앞장으로 가서 어. 예, 지금 여기에 오히려 이 4월에 단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중국산 배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 컨테이너 박스당 벌금을 물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러스트벨트 철강 노조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진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피해를 받는 것은 테무, 알리바바, 저가의 제품을 배를 싣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딜까요? 해운주겠죠.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이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교역량이 줄면 해운주는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운주를 지금 당장보다도 그런 뉴스가 실제 확인이 되면 지금 조선주처럼 해운주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표 오징어 네. 게임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이에요.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6일 날 26일입니다. 아. 이 오징어 게임 보면 네. 이미 미디어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죠. 네, 오늘도 SBS 종목이 상한가를 그렇죠. 가는 것도 네. 아마도 이런 미디어에 대한 업황, 이제 분위기 전환이 오징어 게임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넷플릭스 뉴스를 보면 오징어 게임 얘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럴까? 넷플릭스의 드라마 중에서 역사상 최고의 기록은 원래 어디였냐면 왕자의 게임이었어요. 왕좌의 게임. 오징어 게임이 왕자의 게임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이 왕자의 게임이 기록을 오징어 게임이 넘었다라고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서도 엄청난 임팩트로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2가 개봉이 돼요. 26일 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미디어 외 다른 대안을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음식료 기업을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왜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솔직히 이제 시장에서도 자꾸 엔터랑 엮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코리안 푸드에 대한 유튜브 조회수 추이예요. 실제 이 유튜브에서나 넷플릭스를 보다가 같이 코리안 푸드를 얼마만큼 검색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BTS의 다이너마이트급은 돼야 좀 올라가는 거리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네. 예, 오히려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에 급등했던 것을 볼 수가 이야, 있어요. 네. 즉 문화 콘텐츠, 즉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음악이 아니라 영상을 보여줬을 때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본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예. 그렇죠. 관심이 많아졌죠. 달고나를 보면 달고나를 다룬 유튜브가 다른 것도 하거든요. 네, 불닭볶음면도 연관돼서. 하고 맞아, 맞아. 그게 이제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그분이 달고나를 했으면 그분의 다른 동영상을 보면 불닭볶음면도 먹었다가 신라면도 먹었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흑백요리사와 로제 아파트가 같이 맞물리니까 들기 시작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라가는구나. 여기 이 자리에서 오징어 게임이 공개가 되면 저는 K푸드에 대한 유튜브 조회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최근에 환율 때문에 주가 빠졌던 수출 라면 종목들은 네. 이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2 개봉 이후에 저는 더 업사이드를 열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인 주가 상승보다도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6월 정도에 대규모 공장 증설이 있습니다. 맞아요. 요 전까지는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자, 다음 장표로 이제 방산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좀 말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 네, 양해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방산은 기존까지 어땠나요? 도지, 머스크가 방산비를 낮춰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죠. 자,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가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했죠? 나토 국가는 방위비를 5%까지 올려라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도 5%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방위비를 써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거에 트럼프는 3%를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2023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비율은 2%도 채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올해 20개국이 갓 넘는 정도의 국가들이 2%를 넘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방위비를 자국에서 외부로 넘기는 거잖아요. 관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용을 우리나라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외국이 관세로 가져와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트럼프는 왜 5%를 질렀을까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나토에 지금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너네들이 무기를 사서 자력으로 좀 방위를 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3%로 하면 2몇% 할 것 같으니까 5%를 질러서
3% 이상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의 의도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트 탐지의 이제 마지막 코멘트는 3.5%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네. 라고도 전망을 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2%를 간 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 방위비를 거의 2배 가까이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거에 폴란드가 이미 4%까지 올라가고 있죠. 이 폴란드의 발주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한국에 많이 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이 25년, 26년도에 중동과 나토 국가에서 또 한 번 보여줄 가능성이 오, 좋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 중간에 어닝은 안 꺾였어요. 그러니까 아. 주가만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업종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도 이제까지 휴전 이슈로 빠졌지만 내년에는 실적과 수주로 오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은 없지만 이 방산 짚어주셨으니까 사실 이 방산 계약이 기업 대 기업보다 이게 정부. 특성상 정부 대 정부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좀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저도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정치 리스크 말발 이후에 방산에 대한 고점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방산은 정부와 정부 간의 계약입니다. 네. 또한 지금의 예를 들어 블루웨이브로 끝난다. 뭐 사실 선거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확률상으로 높은 블루웨이브로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을 감안하면 상단은 좀 낮출 필요가 있다. 다만 가장 큰 그림은 나토의 방위비예요. 나토의 방위비에 사실 방위비의 29% 정도는 무기 구매거든요. 네. 그럼 무기 구매를 미국산을 늘리겠죠. 근데 미국산은 비싸요. 네. 헬파이어라는 미사일 하나만 사더라도 이제 1억 5천인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4천만 원 정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비공이 가성비 훨씬 높아요. 그래서 미국산만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어쨌든 지금 하락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벤트 마지막 캘린더 해볼까요? 한번 보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행히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는 큰 변동성보다도 지금 자리 하단 테스트를 하는 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단을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나오려고 하면 한국 수출이 지금 정말 비관의 끝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업종별로 저는 뭐 이제 전체 지수보다도 업종별로 도드라진 수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업종은 주가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11월 데이터를 봤을 때는 헬스케어와 조선이 그러한 데이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이 두 업종이 상대적으로 상대 강도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징어 게임이에요. 네. 네, 오징어 게임이 공개가 되면 절대 비교할 것 같아요. 뭐냐면 과거에 100일이 넘는 동안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앞단이 상당히 많이 보실 거고 맞아요. 뒷단의 기간은 좀 이제 짧을 거니까 그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과거엔 106일이었는데 증시 항상 YY 중요하게 생각하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말이 제가 네네네. 급하니까 막 하고 있는데 시계가 11시라서 천천히 하셔야 천천히 되겠습니다.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미디어 자체보다도 오히려 좀 작품에 등장하는 푸드라든지 개별 제품들이 오히려 그 다음 테마를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임팩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고 1회 시사회들을 제가 이제 리뷰를 보고 있는데 1편보다 재밌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요? 나 너무 네, 기대된다 네. 그러면은. 제가 원래 남의 유튜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B맨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디어 작품이 나오면 당연히 저는 이제 그 전에 알아야 되니까 이제 네. 리뷰를 보는데 네. 1편보다 재밌다라고 하는 그래요? 의견들이 나오고 이게 있어요. 쉽지 않은데. 그죠? 그래서 3편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당 기준일은 26일 네.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즌 2 같은 경우는 진짜 원보다 나을까? 뭐 이런 아, 것들 이게 좀 형만은 그런데, 나온 거 없거든요. 그런데 네. 뭐 재밌다는 얘기도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네. 우리 아직 올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다음 네. 주에 한번더 총결산 한번 하시죠. 네, 총결산으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아까 주먹 인사하시는데 댓글로 영춘권 하는 줄 알고 놀랬다고 모니터 봤어요. 뒤로 이렇게 놀래가지고. 근데 또 테리님은 주먹 인사 감사하다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 지수가 1.4%, 아우, 좋다. 힘 1.5% 좋다.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출발 기대해 보겠고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좋아요. 좋습니다. 네, 2부에 뵙죠.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